자, 이제 최저임금법으로 들어옵니다. 최저임금법도,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은 올해 이제 여러분 시험 치기 전에 바뀌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은 실무적으로는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많긴 한데, 뭐 수험적으로는 조금 나오는 것들이 좀 정해져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한번 볼게요. 최저임금의 목적 읽어보시고요. 최저한의 임금을 줌으로써 뭐냐 근로자들의 뭐 근로를 안정을 시키겠다. 이게 최저임금법이에요. 뭐 좋은 말이겠죠, 그죠 이게. 그리고 최저임금법은 특별히 여러분들이 헌법과의 관계를 좀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것도 1차로 나눌 수가 있어요. 헌법의 32조 1항을 보시면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적정 임금과 고용 보장에 노력을 해야 되고 최저임금은 법률로 시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적정 임금은 보장하도록 노력해라. 최저임금은 법률로 시행해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에서는 최저임금을 법률로 하세요 만들었기 때문에 그 헌법의 근거에서 최저임금법을 지금 만들어 두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최저임금에 나오는 근로자, 사용자 임금은 근로기준법과 동일합니다. 어차피 이게 근로계약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과 정의 내용은 똑같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세 번째는 잘 나옵니다. 이 최저임금법을 어떤 사업장에 적용하는 거냐? 5인 이상 아니에요. 요 최저임금법은 다른 예외도 없죠, 그죠? 그냥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 최저임금법을 적용합니다. 아니 저는 우리 사업장은 근로자 1명 있는데 그때도 적용합니까? 적용해요. 이제 이거는 4명 이하가 아니고 5명 이상이 아니고 1명만 근무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은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나 하시고. 하지만 안 되는 그 사업장이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아들만 근무하고 있다. 아들은 또 여기서부터 착취당해요. 그 다음에 가사사용인. 그리고 이게 선언법은 약간 다른 구조가 되어 있어가지고요. 선언법에 적용을 받는 선언과 선언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러면 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저희들이 봤는데 모든 사업장인 거다. 뭐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가사사용인은 적용 안 되는 건데 설사 우리 회사가 이게 적용되는 회사라 하더라도 즉 모든 사업장이니까 웬만한 것들은 적용될 거예요.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적용이 안 되는 근로자가 있고요. 아예 이 내용이 적용 제외. 감액이 되는 근로자가 있어요. 감액 적용. 아예 이분은 이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겠습니다. 안 하더라도 법으로 문제가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이 나옵니다. 누군가 하면 세 번째 그 박스 안에 나와 있죠, 그죠?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일종의 중증 장애인이신 거예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뭐 사업주지 입장에서는 이 최저임금 다 주면서 뭐 생산량이 나오지가 않는데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를 사업주가 마음대로 하게 되면은 사업주가 악용하겠죠, 그죠? 노동부 장관이 인가해 주면은 이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를 만들어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요. 악용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특별히 장애인에 대한 악용이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실컷 이제 막 장애인들 이렇게 사용을 해놓고서 당신은 최저임금 적용 안 됩니다. 돈 안 주겠습니다. 혹은 작게 주겠습니다. 이런 식의 문제를 어떻게 국가가 예방할 거냐, 감독할 거냐, 이 문제는 지금도 약간 문제는 대응이에요. 어쨌든 이분들은 법적으로는 적용 제외되어 있다 하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하나 올해 추가됐습니다. 이거 제 옆에 적어두세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 적용이 10% 감액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10% 감액. 구조를 잘 보시게 되면 10% 감액되는 근로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그러니까 수습이라고 하는 거는 좀 일을 배워야 되는 시기인데 일을 배워야 되는 요 3개월 안에 100% 다 주는 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10% 깎고서 90%까지만 최저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법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두 가지의 예외를 지금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알바로 들어갔는데 계약을 5개월 한 겁니다. 계약을 5개월 했다. 5개월 했는데 한 3개월에 대해서는 야 3개월은 지금 배워야 되는 시기잖아. 배워야 되는 시기니까 3개월은 90%밖에 안 줄 거야. 90%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 4개월 계약 체결했는데 야 벼룩에 간을 빼먹지.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현재는 수습 3개월의 기간 중에 90% 주는 게 인정이 되지만 만약에 이분의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다. 1년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1년 미만 계약을 체결했으면 수습기간을 설사 3개월 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 중에 최저임금은 무조건 100% 지급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면요. 1년 이상이면은 3개월까지는 90% 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거를 이제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떤 이제 편의점이나 주유소에서 계약을 1년 이상 체결한 겁니다. 하고 나서 3개월은 배우는 시기니까 90% 줄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배우는 시기니까. 근데 정부가 생각하는 생각은
이렇게 뭐 주유 놓고 빼는 게 3개월이나 교육이 필요한가? 그러니까 이거 너무 단순 업무인데 이런 단순 업무에 대해서 이거 3개월까지는 90% 주더라도 문제가 없는 거다. 1년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만으로. 야, 이거 문제되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추가시켜놨어요. 옆에 462쪽에 최저임금 감액 적용 근로자 10% 옆에다가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 제외로 해놓으세요. 적어두세요. 여기 앉아놨기 때문에 단순 노무 업무 종사자 이것도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부 장관이 직종을 고시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편의점이나 주유소나 이런 데 근무하는 분들은, 무슨 3개월이나 교육 필요한 거냐. 이거는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하루 이틀 배우면 끝나는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이 경우는 무조건 100% 지급을 해야 됩니다. 설사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경우는 100% 무조건 지급을 해야 됩니다라고 해서, 단순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요것도 노무관이 고시를 해요. 업무 종사자. 요분들은 설사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적용 안 해주겠습니다. 최저임금을 100% 지급을 해야 됩니다. 10% 감액 적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외를 지금 두 가지를 만들어놨어요. 거기 아직은 시행이 안 되는데 3월 20일자로 시행되는 걸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 볼 때는 적용이 되는 구조니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을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항상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가, 야, 우리나라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다르게 좀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사업 종류별로 이거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조업종과 서비스업종은 다르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논쟁이 항상 벌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볼게요. 462쪽에 최저임금은 마지막 줄입니다.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노동 생산성 및 소득 분배율 등을 고려해 정하는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가능한데 워낙 논쟁이 심해서 현재는 사업별로 구분해서 정한 사례가 없어요. 항상 모든 최저임금은 동일하게 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할 수도 있다 보니까 항상 최저임금 위원회가 열리게 되면 이 문제가 불거져요. 이게요. 자,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463쪽에 이 최저임금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가 하면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을 해야 돼요. 안 하게 되면. 이거는 단순하게 과태료가 아닙니다. 형사처벌조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달리 호적의 빨간 줄에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가가 남는 거죠, 정가가. 굉장히 무서운 형사처벌조항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징역과 벌금형을 병가할 수도 있어요. 함께 내릴 수도 있습니다. 징역도 때리고 벌금도 때릴 수가 있어요, 이게요. 그 정도로 강력하게 이 내용을 형사처벌하겠습니다. 규정을 두고 있는 거예요. 밑에 판례나 읽어보시고요. 그런데 또 사업주가요. 보니까, 야, 우리가 최저임금이 지금 뭐 7,530원인데, 우리 10,000원 주고 있네. 너무 높게 주고 있는 거 아니냐. 떨어뜨리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최저임금법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종전의 임금 수준을 낮추지는 마세요. 뭐 사업주가 경기가 어렵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계약상으로 낮출 수 있겠지만, 이 최저임금법 때문에 근로조건을 낮추지 마세요. 그걸 막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징역과 벌금 병가가 가능해요. 그리고 단순히 형사처벌의 문제가 아니죠. 만약에 계약을 최저임금보다 떨어지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 계약은 어떻게 될까요? 그 부분에 한해서는 무효가 돼요. 물론 전체 계약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떨어지는 그 임금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된 부분은 최저임금에 따르게 되겠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로계약중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정한 부분은, 자, 이제 무효가 되고, 그런 경우에는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거 이해하시고요. 밑에 판례는 상당히 이게 실무적인 내용이에요. 실무적인 내용인데, 여기에 올해, 작년도에 이 문제가 이게 나오는 바람에 제가 하나 실어놨습니다. 그냥 가볍게 보세요. 이게 너무 실무적인 내용이고 내용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요. 이런 거죠. 그러면 최저임금을 비교를 해야 돼요. 최저임금을. 만약에 제가 월급제인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시급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올해 시급 최저임금이 7,530원이죠. 그죠? 그럼 시급 7,530원. 요거하고 제 월급에 들어가 있는 최저임금을 비교를 해야 돼요. 비교해서 이걸 시급으로 환산을 해서 이 시급으로 환산한 내 월급 금액이 이것보다 높게 나왔다. 이런 법위반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걸 시급으로 환산했더니 얘가 떨어진다. 그때는 이게 그 법위반 될 수가 있습니다. 요 시간 문제는 생략할게요. 시간은 보통 월급제인 경우에는 209가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데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그런 건 아니고요. 계산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무시하고. 그러면 제 월급을 시급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분모에는 월 시간을 집어넣어야 되고 분자에 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집어넣어야 돼요. 그러면 뭐를 포함시킬 거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올해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사업장이 있긴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심지어 대기업체 제조업 생산직 분들도 최저임금 지급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급여 체계가요, 잘 보시게 되면 월 기본급이 높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급이 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생산직 근로자분들 입장에서는 기본급이 낮아요. 기본급이 한 50% 되는 겁니다, 이제. 기본급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을 뭘 채고 있는가 하면 상여금 이런 게 차지고 있어요, 상여금. 뭐 2달에 한 번씩, 석 달에 한 번씩 주는 혹은 설 상여금, 추석 상여금 이런 것들이 메꾸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메꾸고 있는 것들이 또 OT 수당 이런 게 있어요. 시간의 근로수당 이런 것들이 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연말에 성과급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분의 연봉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올해 이제 이 7,530원을 넘기 위해서는 이게 209시간을 베이스로 하게 되면 나오는 시간이 약 157점 몇 시간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158만 원이 나와야지만 이 시급이 맞춰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분자에 이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집어넣을까요? 기본급 들어갈까요? 기본급은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예요. 상여금 들어갈까요? 현재 아직까지는 상여금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최저임금은 매월 지급돼야 돼요. 그러니까 매월 지급되는 것만 포함시키는 겁니다. 상여금은 2달에 한 번씩, 석 달에 한 번씩 그거는 빼는 거 얘기예요. 얘가 안 들어가요. OT수당 포함될까요? 안 들어가요. 왜요? 최저임금은 연장 근로시간이 아니고 소정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만 포함됩니다. 추가적인 근로에 따른 대가는 포함이 안 돼요, 이게요. 그러니까 얘는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고 연장 근로에 대한 대가인 거니까 얘를 또 뺍니다. 이걸요. 성과급 경우에 따라서는 임금이 아닐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매월 지급되는 것도 아닌 거니까 얘도 빼요. 빼게 되면 얘가 158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얘가 150만 원이고 얘가 50이고 얘가 30이고 얘가 100인 거다. 그러면은 올로 따지면은 총액이 300이 나오는데 이게 최저임금으로 따지게 되면 위반이 나와 이게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오는 논쟁이 뭔가 하면은 사업 입장에서는 야 상여금도 포함시키면 어떨까? 상여금 포함시키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요. 상여금 포함시키지 않게 되면 얘를 올려줘야 돼요. 얘를요. 그러니까 현대차나 이런 대기업체에서는 지금 나오는 얘기는 있는 거죠. 지금 노조 입장에서는 그냥 기본급 와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기본급 올리면 되는 거지 이거예요. 근데 사업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총액이 이 방법 나오는데 왜 우리가 올려야 되는 거냐? 얘만 포함시키게 되면은 최저임금 문제가 안 생긴다. 그냥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정할 때 포함시키자 그냥. 자, 이런 논쟁들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의 가장 중요한 그 화두로 이 내용이 등장하게 될 겁니다. 이게요. 자, 그게 이제 작년도 시험에서 애매하게 나온 게 있어요. 이게. 정리하게 되면 이 최저임금 속에 포함되는 금액이 되기 위해서는 매월 지급돼야 된다. 정기적으로. 두 번째로 소정 근로에 따른 대가만 포함돼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요. 식대 같은 것들. 실무적인 내용이 상당해요. 식대 같은 것들을 매월 1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거 임금입니까? 아닙니까? 임금 맞아요, 그죠? 매월 10만 원 주고 있으면 매월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일체 금품이기 때문에 그건 임금이 돼요. 임금이 되는데 또 최저임금에 관한 그런 그 내용에서는 임금이 또 아닌 걸로 우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여기서는요, 또 마치 약간 임금 이분서를 인정하는 듯한 그런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거 복리후생이잖아. 복리후생인 거니까 얘는 빼는 거야. 식대, 교통비 또 다 빼요. 다 빼니까 이거 최저임금은 상당히 좀 폭이 좁아지게 되는 그런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마 교수님들이 그런 문제 좀 알고 있냐, 그걸 묻기 위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을 겁니다. 자, 볼게요. 463조.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매월 근로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정기적인 임금만 포함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따라서 가운데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첫 번째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 그러니까 뭐 2달에 한 번씩, 2달에 한 번씩, 뭐 반기별로 한 번씩, 연 한 번씩 이런 것들 빠지는 거예요. 두 번째 소정 근로에 따른 대가 이외의 임금. 그러니까 뭐 유급 근로수당, 연차휴가 수당, 휴일 근로수당 이런 것들은 소정 근로 외의 대가인 거죠. 빼는 거예요. 기타 최저임금법에 최저금액에 산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임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임금하고는 정의가 다른 거예요. 복리후생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다 뺍니다. 이게요. 가족수당, 뭐 식대 다 빼는 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것들이 빠지게 되는 형태가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밑에, 그럼 최저임금을 반드시 줘야 되는 겁니까? 만약에 이 근로자가 하루 근로가 8시간인데 8시간 근로하지 않았더라도 8시간치 최저임금을 줘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그죠? 그냥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최저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겁니다. 뭐, 그게 당연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잠깐만요.
예, 좀 이따 보겠습니다. 다시. 그러면 이제 464쪽으로 옵니다. 464쪽. 그렇게 하시고. 택시 업종도 이게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분량이 많지는 않은데 상당히 그 내용에 들어가게 되면 깊이 있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예, 그걸 소개해드리면은 어떤 구조인가 하면 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 중에 뭐가 있는가 하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 포함돼요. 생산고에 따른 임금. 이건 뭔가 하면 뭐 이런 겁니다. 우리 회사에서 볼펜을 한 100개 만들어내면은 100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임금을 놔주겠습니다. 그거는 엄밀하게는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은 아닌 거죠. 그죠? 근데 그런 임금도 일을 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 돈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포함시키고 그걸 만들어내기 위한 전체 근로시간을 가지고 나누세요. 그걸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일을 많이 해가지고 많이 받는 그런 돈에 대해서는 이거 성과급 형태에 대해서는 이게 매월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포함시키세요. 이게 원칙인데 지금 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 초과완송 수익금이 있어요. 초과완송 수익금. 그러니까 산학금을 제외하고서 산학금을 초과한 나머지 수익금은 본인이 가지게 된다. 그러면 이 초과운송 수익금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이걸로 이해해요. 생산고에 따른 임금. 그러니까 열심히 뛰었으니까 받은 임금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면 이게 생산고에 따른 임금으로 이해한다라고 한다면 최저임금 산정할 때 얘를 포함을 시켜야겠죠. 그죠? 원칙적으로. 그런데 택시 업종에 한해서는 이러다 보니까 최저임금 위반도 안 되고 너무 쉽게 최저임금을 지금 벗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문제 때문에 택시 업종에 한해서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최저임금 속에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만들어 둔 거예요. 한마디로 초과완송 수익금은 최저임금 산정할 때 떼겠습니다. 그런 조항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뭐 웬만한 사업장은 지금 최저임금법 위반 가능성이 높아요. 현재는요. 택시업종은 이게 빠져있기 때문에 그게 464쪽에 맨 위에 나오는 거죠. 일반 택시 운송 사업에서의 운전 업무 종사자 근로자의 최저임금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초과운송 수익금 이런 것들은 빠뜨린 상태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요 엄청난 편법이 활용됩니다. 어떻게 활용되는가 하면 이게 빠지니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산학금 가지고 받는 임금이 약 이제 100이 있었다. 근데 이 초과운송 수익금이 60인 거다. 이렇게 하게 되면 160원이니까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얘를 빼버리니까 100이 나오는 거니까 이거 최저임금 위반이 됩니다. 위반이 되는 건데 이것도 더 주긴 좀 그래요. 위반 안 되기 위해서 지금 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분자는 그대로니까 분모를 낮춰버려요. 계약을요. 보통 이분들이 10시간 근무하는데 따라서 100만 원 받고 있는 건데 우리의 소정근로시간은 5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소정근로시간 5시간 해버리면은 이게 시급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엄청 하는데요. 나머지 일하는 시간은 다 연장근로로 묶어버리고 소정근로시간은 요 시간에 대해서 돈 주고 있는 거다. 이런 식의 편법도 꽤 많이 악용되고 있는 여기에 현재로서는 그런 판례도 꽤 기다리고 있는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다 이해하시고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도급인의 책임이 나옵니다. 여기가 도급인이 있고 수급인이 있어요. 이게 빨리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네. 도급인이 있고 수급인이 있는데, 도급인이 수급인한테 이제 보수를 줄 겁니다. 보수를 주게 되면 수급인이 이 근로자한테 최저임금의 예상을 지급을 해야 될 거야. 해야 되는데, 그럼 최저임금 위반에 대한 책임은 이 사람이 져야겠죠, 그죠? 져야 되는데, 이 사람이 할 얘기가 있는 거야. 야, 우리가 이 사람이 돈을 주고 나서 돈 주는 건데,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최저임금을 줄 만한 이상의 도급 금액을 안 줬다. 이 사람이 금액을 안 주는 바람에 우리가 최저임금을 못 준 거다. 이 경우에는. 너도 연대 책임지세요. 그런 내용들을 만들어둔 거예요. 일종의 하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에 대한 담보력을 넓히겠다. 이런 조항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자, 도급인이 책임져야 될 사유로, 그러니까 이 인건비를 너무 낮춰가지고 입찰을 받은 겁니다. 이게. 그 경우에는 도급인도 함께 책임지세요. 만들어둔 겁니다. 최저임금의 단위는 시간, 일, 주, 월을 단위로 산정을 해요. 그리고 이 단위는 시급으로도 표시를 해야 됩니다. 시급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노무 사이트 가보시면은 반드시 이게 시급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나라 시급 최저임금 얼마입니다.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최저임금 위반을 따지기 위해서는 시급으로 환산된 금액과 우리 회사의 시급임금을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시급으로 지금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좀 읽어보십시오. 465쪽에, 최저임금은 널리 알려라.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알리세요. 만들어놨어요. 널리 알려야 된다. 최저임금은 결정하는 주체는 노동부장관입니다. 노동부장관이 결정을 해요. 8월 5일까지. 근데 노동부장관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심의 의결하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심의 의결한 바에 따라서 결정 고시를 합니다. 어디에서 심의를 할까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걸 심의를 해요.
심의해서 이걸 받으면 노동부 장관이 결정하게 되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 단계에서 막 반대하고 이의 제기하고 이런 게 있긴 한데 여기까지는 좀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한번 기회 되실 때 읽어보시고요. 그냥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를 하게 되면은 노동부 장관이 매년 8월 5일까지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면 언제부터 효력이 발생될까요? 466조 효력 발생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물론 효력 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도 있어요. 법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 적은 없어요. 매년 1월 1일자로 시행되는 것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럼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를 하는 건데 최저임금위원회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냐? 구성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을 합니다. 상당히 분쟁이 많은 위원회 중에 하나가 이 위원회예요. 서로 간에 보는 눈도 구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한 위원이 빠지더라도, 과반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근로자위원이 빠지더라도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만으로도 과반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막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예 회의가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각 위원의 3분의 1이 출석을 해야 돼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끝까지 할 수는 없으니까 출석 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없다 이런 예외 조항도 만들어놨어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서 문제 하나 풀고 이제 신청 드리겠습니다. 문제는 조금 뒤로 오셔가지고 470쪽을 볼까요? 470쪽 7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470쪽 7번 문제. 여기 당년도 문제입니다. 예, 안 되죠. 1년 미만은 무조건 100%예요. 무조건 100%. 나머지는 다 배웠던 내용이니까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래는 3개를 맞춰야 되는데 2개 맞추기 때문에 약간 정해진 시간을 약간 오버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제가 아주 오버하진 않겠습니다. 급하게 할 테니까 조금 감안하시고서 오시기 바랍니다. 딱 10분 쉬었다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예, 10분 쉬겠습니다.